연예가의 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 쇼.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7월 18일 한동안 잠잠했던 연예계 비투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의혹 속 주인공이 다름 아닌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한소희라고 합니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통해 국민 불륜녀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데뷔 3년 만에 화려한 전성기를 맞게 된 배우 한소희 씨이기 때문인데요. 톱스타의 반열로 올라서려는 이때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비투 의혹에 휩싸이며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 한소희 씨. 비투 의혹의 전말과 그동안 숨겨왔던 가족사까지 풍문쇼에서 공개합니다. 네, 배우 한소희 씨가 갑작스럽게 어머니의 비투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기사화되기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 먼저 글이 올라왔다고 들었는데요. 네, 지난 7월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거든요. 제목은 부부의 세계 연예인 엄마 사기라는 제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이 부부의 세계에서 갑자기 뜬 여배우의 어머니랑 계를 했던 거죠. 그래서 매월 245만 원씩 냈는데 2016년 9월 이 글을 쓴 사람이 갯돈을 받을 타이밍이 됐을 때 이 여배우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고 잠수를 탔다는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서두에 이번에 부부의 세계에서 갑자기 뜬 분의 어머니께서 사기꾼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씁니다라는 대목에서 이건 한소희 씨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각종 매체에서 이니셜로 먼저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네. 저도 기사를 봤는데 이게 실명이 거론되진 않았지만 부부의 세계하고 이제 뭐 한소희 씨 그리고 박희준 씨가 이렇게 함께 나온 장면이 딱 기사화돼 있으니까 이게 누구라는 게 사실 그냥 예측할 필요도 없이 바로 알 수 있겠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이 여배우의 어머니가 차용증을 적어서 달달이 갚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어머니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번호까지 바꾼 것이죠. 그래서 이 피해자분이 원금만이라도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딸이 잘 나가면 한 방이다. 그때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답변에서 이 여배우, 그러니까 한소희 씨가 피해자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원래 집안에 한방 이런 단어 쓰시는 분 계시면 좀 머리가 아파져요. 한방을 이게 한방은 없는 거예요. 한 방 사실. 바라다가 이게 진짜 한 방에 가는 수가 큰일 나요. 있어요. 큰일 나. 예.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 한소희 씨가 이제 날개 달고 이제 훨훨 날아야 되는 시기인데 이런 의혹이 불거져서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받아야 될 돈이 얼마인지도 좀 알고 싶거든요. 한소희 씨 어머니에게 받아야 하는 돈은 총 2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뭐 10만 원 보낼 때도 있고 30만 원 보낼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갚아 나가서 현재는 이자를 제외하고 남아있는 원금만 970만 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또 이렇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이 어머니와 나눈 문자를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 함께 뭐라고 적었냐면 연락 두절. 지켜지지 않는 말뿐인 약속만 계속돼 이제 돈이고 뭐고 그 연예인 엄마가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라면서 이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 한소희 씨 비트는 사실 본질이 좀 다릅니다. 이제 특히나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옹호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보면은 왜 한소희에게 그러냐? 한소희가 그 돈을 쓰기는 했냐? 한소희 엄마를 고소하든 뭘 하든 둘이 해결해야지. 한소희가 그 돈을 왜 갚아야 하냐라고 오히려 옹호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제 그 비난의 화살이 이제 피해자에게 오히려 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피해자라고 이제 이분이 다시 글을 올립니다. 자식 키우면서 다른 사람한테 사기친 건 잘한 짓인가요? 딸에게 갚으라고 한 적 없다라면서 억울함을 토론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니셜로만 보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한소희 씨라고 실명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 비투 논란이 불거진 바로 다음 날 한소희 씨가 본인의 블로그에요. 직접 실명으로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엄마 대신 고개를 숙인 건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20살 이후에 엄마의 채무 관계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데뷔 전부터 이미 힘 닿는 곳까지 어머니의 빚을
변제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이름으로 어머니가 빚을 쌓아왔고 채무 서류 속에도 자기가 모르는 차용증, 자신의 명의로 받은 빚의 금액이 감당할 수 없이 커졌다라 하면서 재차 3차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논란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소속사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소희 씨 어떠냐, 상태가 어떠냐 물어보니까 너무 속상해서 진짜 펑펑 울고 있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갑자기 터진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한소희 씨랑 계약을 맺고 나서 이 채무자들이 기가 막히게 어떻게 알고 그때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을 했대요. 그때 한소희 씨가 알게 됐고 계속 갚았는데 갚아도 이게 계속 빚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소속사의 돈을 빌리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어요. 이 액수가 지금 정확히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억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소희 씨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어요. 데뷔 후에도 채무자분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면 이게 한 씨도 속이 편할 날이 없었겠는데요. 계속 신경 쓰고 예. 스트레스 받고 그랬을 것 같아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어머니가 한 일까지 한소희 씨가 대신 사과하고 또 이걸 또 갚으려고 노력하는 데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이번에 또 가족사까지 밝혀졌으니까 마음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아팠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 한소희 씨 그 주변인들의 얘기 따르면은 사실 그 한소희 씨가 어머님하고 그렇게 왕래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러면서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각별한 정이나 인연은 생길 수 없는 환경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한소희 씨는 본인의 성격대로 이제 대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B2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5살 때쯤 부모님이 이혼을 해 할머니의 손에 자랐다라고 숨겨진 가족사를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한소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일 때부터 인터뷰를 저와 계속해서 저한테는 되게 그냥 예쁜 여동생 같은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이 할머니한테 첫 손주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정말 정을 너무너무 많이 주셨고 그리고 학교 입학식, 수련회, 운동회 때 할머니가 무조건 그 열일 다 제쳐두고 우리 손녀 기죽지 말라고 무조건 학교 행사는 다 참여를 하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는 내 전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밤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엄마라고 이렇게 뜨면 자기가 가슴이 덜컥 이렇게 내려앉는다는 그렇겠죠. 표현을 저한테 썼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할머니가 뭐 갑자기 너무 아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까 봐. 근데 제가 사실 그 포인트에서 이제 느낀 거는 엄마가 밤에 전화가 왔을 때 깜짝 놀랄 정도면 평상시에 어머니랑 그렇게 통화를 많이 하지 않았기 맞아. 때문에 엄마의 밤 전화는 할머니에 관한 전화다라고 이제 인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보고 정말 어머니랑 교류가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번 B2 논란에서 참 보기 힘든 장면은요. 한소희 씨의 동창들이 나섰습니다. 동창들이 매체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사실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한 건 거의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에 대해서는 정말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아낌없는 사랑을 받아왔다는 걸 자기들 옆에서 봐왔다는 거죠. 그런 한소희였기 때문에 이번에 어머니 관련된 채무 문제로 한소희 씨가 공격받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였어요. 네. 한소희 씨 친구들이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접 댓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네. 소희는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 없다고 애들한테 놀림받아도 그저 해맑게 웃던 애였다. 졸업식에 할머니와 할머니 친구들이 와도 부끄러운 기색 없이 행복해하던 아이였다. 구김살 없는 밝은 친구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저도 댓글을 봤는데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돈이 쪼달려 밤에 호프집에서 일하려고 알아보는 찰나에 제 꿈에 집중하라고 선뜻 자신의 통장 잔고에서 10만 원을 뺀 122만 원 전부를 보내줬다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한소희 씨가 막 서울의 상경에서 뭐 호프집, 카페, 옷가게, 뭐 장난감 가게까지 정말 아르바이트를 안 해본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스스로 배우의 꿈을 힘겹게 키워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힘든 와중에 친구들까지 이렇게 챙겼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더더욱이 대견하면서도 안타깝고 한소희 씨가 그렇게 힘들게 해서 이제 겨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 조금 이런 일로 발목 잡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네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게 고되게 아르바이트하고 생활하고 자기가 하기도 자기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어머니 빚까지 갖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어린 나이에. 아이고, 네. 들으면 들을수록 안타깝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한소희 씨 같은 경우도 24살에 데뷔를 해서 뭐 돈꽃이라던가 뭐 백일의 난군님 등 데뷔한 이후부터 사실 끊임없이 작품 활동을 해온 배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인터뷰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들 손에 다만 몇 푼이라도 쥐어줄 수 있어서 지금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한데 지금도 고정 수입이 없으면 좀 마음이 불안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고정 수익에 대한 불안감은 또 있어요. 근데 한소희 씨는 여기에 아마도 어머니의 이 빚에 대한 중압감도 살짝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모님이 자식 모르게 빌린 돈을 자식이 갚아야 되는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한 지인의 말로는 엄마 빚을 갚아준다고 지금까지 벌었던 좀 조금의 수익까지 다 들이부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계속 한소희 씨가 모르는 빚을 또 만들어 오고 또 만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됐던 것인데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소희 씨가 이 블로그에 남긴 글을 토대로 살펴보면은요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한소희 씨가 본인의 명의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 그러니까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한소희 씨 어머니가 이 차용증 연대 보증란에 한소희 씨 이름을 적었어도 한소희 씨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갚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다른 이유도 아닌 가족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마음이 좋지 않네요. 연예계에 이런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것도 정말 안타깝고요. 네. 스타군이는 아무 문제 없이 활동을 하고 있다가 가족 때문에 정말 갑작스럽게 본역을 치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가족이 일단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에 연루가 돼서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소희 씨처럼 스타의 이름을 빌려서 이 가족이 막대한 빚을 지거나 혹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그 책임을 스타에게 미루는 경우죠. 네. 근데 이번에 한소희 씨도 그렇고 다른 연예인들도 그런 경우가 참 많겠지만 맞아요. 인기를 이제 얻기 시작하는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피해자분들은 그러면 내가 곧 빌려준 돈을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아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당사자가 갚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누구도 강요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네. 네네. 네. 연예인들이 비투가 터졌을 때 그들이 더 이렇게 코너에 몰리는 이유는요.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여론이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인데 지금 여론은요. 오히려 한소희 씨가 피해자고 한소희 씨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휘둘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또 어떤 비투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거는 그들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전가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투는 나오지 않은 게 더 많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고 대중이 아는 것보다 수면 아래서 갚아주고 조용히 넘어가는 일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럼요. 지난해엔 데뷔한 지 오래된 유명 톱스타의 어머니가 국회의원한테까지 돈을 빌린 것으로 확인돼서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한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7월 10일에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배우 김혜수 씨의 어머니가 사업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고서는 잠적을 했다면서 비투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 당시 김혜수 씨의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중에는 국회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더욱 논란이 됐습니다. 아니야, 김혜수 씨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시길래 국회의원까지 돈을 빌려준 거예요? 경기도 양평에 타운하우스를 짓는데 잠깐만 쓰고 빌려주겠다고 여러 군데서 모은 돈이 무려 13억 5천만 원입니다. 네. 그중에서 가장 큰 금액인 2억 5천만 원을 현직 국회의원한테 빌린 거였는데요. 다른 피해자들의 말에 따르면요, 3개월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이후 8년간 연락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타운하우스를 짓겠다고 돈을 빌리기 시작한 게 2011년도라고 하셨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9년이나 지났으면 완공되고 남은 시간 아닌가요? 그 확인 결과 김혜수 씨 어머니가 계획한 그 양평 타운하우스는 자금난으로 인해서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떡해요? 예. 그 이후에 했던 다른 사업들도 번번이 다 실패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피해자들은 자세한 사항도 모른 채 배우 김혜수 씨 어머니가 사업을 계속하니 돈 떼일 일은 없겠구나 생각하면서 계속 이 갚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피해자들이 언론에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김혜수라는 이름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최초 보도한 언론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한 게 김혜수 씨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의 연결고리가 됐기 때문에 실명을 공개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사실 작년에 연예계 비트 의혹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김혜수 씨가 단호하면서도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주목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채무 의혹이 보도되자마자 당연히 김혜수 씨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왔는데요. 곧바로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빚 관련된 얘기가 수년도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있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벌인 일에 대해서 김혜수 씨는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떤 이익도 얻은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변제 책임만 떠안으라는 건데 이런 전혀 관련이 없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어머니를 대신해 법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당시 김혜수 씨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 배우 생활을 했는데도 모은 돈이 없다는 얘기에 많은 분들이 정말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벌면 갚고 또 벌면 또 갚고를 계속 반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김혜수 씨 지인의 말에 따르면 김혜수 씨는 배우 생활 34년 동안 모았었던 이 전 재산을 어머니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채무를 변제를 하느라 김혜수 씨가 마포에 있는 그 32평인데 굉장히 좀 낡은 아파트에 월세로 산 적도 있을 정도로 김혜수 씨의 금전 상황은 넉넉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그 사업 명목으로 이 돈을 빌리러 다니기 직전인 2010년까지만 해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고급 빌라에서 이 가족들하고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어머니와 김혜수 씨는 더욱 각별했는데 1986년 17살의 나이로 데뷔했을 때 매니저 일을 어머님이 봐줬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금전적 문제로 경제 상황과 가족 관계 모두 악화가 됐다고 합니다. 네, 김혜수 씨가 당시에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은 이미 자기의 전 재산을 어머니의 빚을 갚는데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갈등의 극이 달했던 게 2012년도인데 그래서 2012년도에부터 이 비트 의혹이 제기될 때까지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을 끊고 사실상 살았던 것이죠. 사실 김혜수 씨 입장에서는 수년간 빚을 갚았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은 다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요. 예. 저희가 이런 걸 자꾸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한소희 씨도 그렇고 김혜수 씨도 그렇고 본인이 직접 돈을 빌린 게 아닌데 이런 사건에 연루가 돼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기생충에서 이제 또 제도 약간 우리 조여정 씨도 비투 문제로 마음고생을 조금 했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이었죠. 영화 기생충의 촬영이 끝나고 이 영화의 개봉을 앞둔 시점이었는데 이때 조여정 씨 아버지의 비투 논란이 터지게 됩니다. 당시 피해자로 알려진 분의 주장에 따르면 조여정 씨의 아버지가 2004년도에 요양원을 만들겠다. 이 요양원 설립을 목적으로 2억 5천만 원을 빌려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분당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라면서 급하게 5천만 원을 또 추가로 빌리게 되어서 총 3억 원을 빌려줬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죠. 2004년에 빌려줬는데 2018년에 빅투를 그 폭로한 거라면 3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14년 동안 돌려받지 못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법적으로 이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공증이나 차용증 같은 게 없었을까요? 그게 이제 조여정 씨 아버지하고 같은 고향 출신이고 그래서 그냥 빌려준 거예요, 의심 없이. 그리고 딸이 조효정인데 설마 안 갚겠어라는 생각으로 빌려준 겁니다. 그게 문제야. 그죠. 빌려줬던 분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 대출까지 하면서 돈을 빌려줬는데 안 주니까 그 이자도 갚기 힘들었고 70이라는 그 나이에 살던 집도 내놓으면서 정말 힘들었다. 아파트 경비까지 했다고 그래요. 근데 옮긴 집에서 월세를 못 내니까 아들이 대신 내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진 거죠, 형편이. 그분도 너무 안타깝긴 하네요. 가족 중에 연예인이 있으니까 아, 돈 빌려줘도 내가 어떻게든 받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연예인이 되게 화려한 거에 비해서 사실은 힘든 연예인도 진짜 꽤 많거든요. 연예인이라고 모두 다 수입이 좋은 것도 아니고. 수입이 좋은 것도 아니고 다 화려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상황을 보니까 뒤늦게 차용증을 쓰기는 했어요. 네. 이게 3억 원의 돈을 빌렸는데 먼저 빌린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2005년 11월까지 갚겠다고 차용증을 작성을 했는데 사실 차용증이 있어도 갚아야 갚는 거죠. 이후에도 주소를 옮겨가며 연락을 피했다고 하고요.
돈을 받기 위해서 딸인 조여정 씨의 소속사로도 문의를 해봤지만 답변을 듣기는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여정 씨도 이 비투 논란이 불거진 당일에 이 소속사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선 이유를 불문하고 아버지 일로 상처받은 분께 죄송하다. 과거 아버지의 채무로 인해 부모님이 이혼 후 아버지와는 어떠한 교류나 연락이 되지 않았던 상황으로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솔직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있는데 조여정 씨의 대처예요. 조여정 씨가 직접 아버지에게 돈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을 찾아가서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전달하고 왔다고 해요. 네. 자, 돈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본의 아니게 마음고생을 하는 스타들도 있다고요. 저는 가족 때문에 마음고생한 스타 하면은 전 원더걸스 멤버 예은 씨가 생각이 나는데 예은 씨 같은 경우에는 경찰 조사까지 받으러 갔다고 들었거든요. 고생 많았어요. 네, 지금은 핫펠트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가수 겸 프로듀서, 작가로도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은 씨가 데뷔했을 때부터 이미 아버지가 목사라는 거는 공공연하게 많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신도들에게 총 197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197억 원을 무슨 명목으로 받았냐?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명분으로 받았다는 거죠. 1억도 아니고 197억입니다. 너무 큰 돈인데요. 그러면 그 많은 돈을 신도들에게 투자를 다 받은 건가요? 네, 당시 피해자 수만 150여 명에 이르고요. 무려 878차례에 걸쳐서 이 197억 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8년 3월 사기 혐의로 고소가 된 건데 거듭했다 생각으로 하시면 여러분 아마 시간이랑 정말 잘했다는 생각. 그 목사님이 그거 하신다. 그럼 나도 도와야지. 이런 분위기가 되거든요, 사실은. 사기를 칠까. 정말로 이게 왜냐면 믿음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종교인에 대해서는 네. 좀 신뢰를 하는 경향이 맞아요. 있죠. 네. 아무래도 딸이 당시 시대를 정말 주물렀다고 할 정도의 걸그룹 원더걸스의 멤버였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신도들이 더 귀가 솔깃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6개월 후에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이 이 예은 씨의 아버지만 고소한 것이 아니라 예은 씨도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해서 예은 씨가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거든요.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은 씨도 적극적으로 이 일에 참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엔터테인먼트 사업 설명회를 하는데 예은 씨가 참석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인 것인데 이 당시 예은 씨가 이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알려지니까 이 소속사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생활 부분이라 조심스럽지만 2018년 3월 한 차례 조사를 받은 건 맞다. 예은의 무관함을 입증하기 위해 성실히 조사에 임했으며 아버지 일로 논란이 돼 죄송하다라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당시 예은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무혐의를 주장하기도 했었는데요.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부모님이 12살 때 이혼을 해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하다가 2012년에 언니의 결혼으로 다시 연락이 닿았다라면서 아버지가 주최한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적이 없고 딱 한 번 작곡가를 소개한다는 자리에 나갔는데 사기와 관련된 자리인 걸 알았다면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즉시 아버지와의 인연을 끊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은 씨는 무관했던 것 같은데 그 경찰 조사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경찰 조사 결과 최종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요. 참고로 예은 씨의 아버지는 사기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 이런 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주변 지인분들 부탁으로 뭐 어디 자리 런칭하는데 와줄래? 이래서 이제 가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계세요. 마이크 주고 인사하라고. 거길 왜 가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친한 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면 제가 말씀드려요. 저는 여기하고 별 상관이 없는데 왜 안 이 제품도 제가 아직 안 써봤는데 여러분들도 절대 저를 보고 여기에 하고 뭐 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판단하세요. 그럼 막 웃으세요. 재밌으시다고. 뭐야 막 이러겠죠. 앞으로는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 예은 씨가 지난 그 4월 에세이집을 내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아버지의 사기 사건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마음과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상처를 글로 쓰며 위로했다라고 합니다. 열심히 활동하던 스타가 가족 때문에 갑작스럽게 구설수에 올라 논란에 휩싸이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더는 연예인 이름만 보고 피해를 주고 또 피해를 받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최근 이순재, 김호중 씨 등 매니저 갑질 폭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 또 다른 스타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네, 안녕하세요. 신현준입니다. 올해로 데뷔 31년 차에 접어든 배우 신현준 씨인데요. 지난 7월 9일 신현준 씨의 전 매니저이자 30년 지기인 김모 씨가 죽음까지 생각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신현준 씨의 갑질 및 정산 문제에 대한 폭로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현준 씨를 이제 폭로한 그 매니저가 30년 지기였잖아요. 그래서 더 충격적인 것 같아요. 30년 지기면 정말로 이건 뭐 가족보다 진짜 더 가까이 지냈을 텐데. 이에 신현준 씨는 동갑내기 친구이며 허물없이 지냈던 가족 같은 사이인데 충격적이다라는 심경과 함께 전 매니저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전 매니저 김모 씨의 또 다른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0년 신현준 씨가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한 정황이 있었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제출. 계속되는 폭로전으로 인해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 프로그램을 하차한 신현준 씨는 결국 전 매니저 김모 씨에게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년 지기 전 매니저 김모 씨와 신현준을 둘러싼 진실 공방, 그리고 또 다른 갑질 논란에 휩싸인 스타의 정체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친근한 이미지로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아온 배우 신현준 씨의 매니저 갑질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단독으로 보도한 김지영 기자님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분이 정확히 일한 총 기간은 13년 정도가 되는데 아무래도 긴 세월에 얽혀있는 문제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 매체에서는 나름 이제 근거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판단한 부분만 일단 보도를 했거든요. 신현준 씨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금전적인 문제와 이런 정서적 갈등 문제가 혼합되어 있는 사례거든요. 이 신현준 씨 전 매니저인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13년을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하고 이걸 단순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리적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빨리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이제 신현준 씨 어떤 활동 그런 거를 보면 주변 분들한테 참 잘하시는 걸로 왜 이렇게 소문이 자자해요. 근데 왜 이런 일에 휩싸이셨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저도 뭐 일하다가 그냥 한두 번 뵌 적 있긴 한데 워낙에 또 성격이 좋으시고 다정하시고 맞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30년 지기가 이렇게 등을 돌릴 정도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김 대표랑 신현준 씨랑 헤어지게 된 계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김 대표가 신현준 씨가 있는 현 매니저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어요. 근데 이거 결과부터 얘기를 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현준 씨랑 사이가 멀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고소장을 접하고 나서 김 대표가 신현준 씨한테 계속 어쨌든 신현준 씨 회사니까요. 신현준 씨에게 전화를 하고 신현준 씨에게 문자도 보냈는데 신현준 씨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신현준 씨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정말 본인은 열심히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고 너를 닮은 스님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절까지 찾아갔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좀 제가 알고 있는 부분과 달라서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알고 싶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이 이렇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신현준 씨의 아는 목사님이 지금 김 대표를 통해서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복잡하네요. 예. 연일 계속되는 그 신현준 씨 관련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지영 기자는 그러면 현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간단하게 하루 만나서 대화를 하는 이런 내용으로 풀어질 것 같진 않아요. 워낙 앙금이 길어 보여서 저도 정말로 김 대표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신현준 씨가 원하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빨리 당사자들끼리 빨리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 뿐이에요.
배우 신현준 씨의 매니저 미투에 이어서 배우 김서영 씨가 갑작스러운 소속사 전속 계약 해지 통보 소식과 함께 또 다른 갑질 폭로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이건 또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네, 지난 7월 14일입니다. 배우 김서영 씨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소속사 전속 계약 해지 통보를 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시 김서영 씨의 법률 대리인의 말에 의하면 전속 계약 해지 통지를 하게 된 것은 소속사 대표가 김서영과의 사이에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언행을 제3자에게 하였고 제3자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라면서 전속 계약 해지 를 하게 된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스타와 소속사 그리고 특히 이 소속사 대표와는 완전한 이 신뢰를 바탕으로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관계가. 그런데 소속사의 대표가 소속 배우를 그것도 제3자에게 말하자면 험담을 했다는 건데 이게 사실인가요? 이 험담에 대해서 이 소속사 대표가 인정을 했습니다. 했다고. 그 김세용 씨가 일방적으로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갑자기 취소한 일이 있었대요. 그때 사람들한테 이제 김세용 씨에 대한 험담을 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일단. 이 험담을 인정한 것도 참 이례적이고 보통 매니저가 험담하는 게 다시 그 연예인 귀에 들어가는 것도 참 이례적인 일인데 일단 이 소속사 대표는요, 김서영 씨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요, 김서영 씨의 광고 계약금을 3배나 올려서 가져갔더니 기뻐할 줄 알았는데 뒷돈을 얼마나 받았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좋은 취지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공익 광고를 제안하자 어디 몰카 관련 공익 광고를 들이대냐라면서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서영 씨가 현 소속사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김서영 씨가 그 J채널에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정말 엄청난 인기를 모았잖아요. 네. 그런데 전 소속사와 계약 기간이 만료될 즈음에 평소에 알고 지냈었던 이 언니인 현 소속사 대표에게 매니지먼트 업무를 시작해보면 어떻겠냐라고 권유를 했다라고 해요. 제안을 한 거죠. 그렇게 지난해 10월에 김서영 씨가 소속사와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지금의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김서영 씨와 지금 이 소속사와의 조건을 보면은요, 방송이 7대3, 나머지는 8대2, 그리고 진행 경비에 대해서는 100% 회사 부담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톱스타의 경우 저는 9대1까지도 봤어요. 그럼 회사에 남는 게 없는데 일종의 간판이에요. 그 친구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회사가 유명하고 대본, 제안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인들을 미리 대본을 보고서는 제안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가장 주목하는 지점은 이거예요. 진행 경비 100%. 이런 경우는 진짜 드뭅니다. 왜냐? 스타가 얼마를 쓸지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나갈 돈에 대해서는 이들이 가늠이 안 되거든요. 소속사를 아무래도 처음 하는 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니지먼트가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엄청 어려운 일인데 처음에 뛰어든 분들이 아무래도 서로 오는 이런 입장차나 그런 부분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진행 비용 같은 경우에는 배우들 쪽 같은 경우는 진행 비용을 신인이든 스타든 요즘에는 5대5로 경비를 부담하는 추세거든요. 보통 근데 이 진행비라는 거에 들어가 있는 스타일리스트라든가 뭐 매니저 그리고 코디 뭐 헤어 특히 메이크업. 여배우 정도면 이제 헤어 메이크업까지 출장을 하면 나와요. 한 4명 정도가 붙거든요. 그 4명의 인건비만 해도 사실은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해서 사실은 회당 뭐 6천, 뭐 5천을 받는다고 해도 이런 인건비나 뭐 식비, 차량 유지비 뭐 이런 것까지 하면 사실 돈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현재 김서영 씨와 소속사의 논란은 어떻게 마무리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 봤을 때요, 이거 답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법적으로 따졌을 때도 상대방이 그렇게까지 법에 저촉할 만큼의 큰 잘못을 했냐를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은 뭐냐면은요, 서로 잘잘못을 가리는 과정에서 이미지 훼손으로 얻는 피해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원래 친해서 매니지먼트
있기로 했으면은 그동안 함께한 기간이 있을 텐데 원만히 빨리 매듭 짓는 게 가장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스타에 대한 매니저의 갑질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반대로 스타가 매니저에게 갑질을 당했다라고 고백한 경우가 있었다고요. 네, 그 스타는 바로 관능적인 춤과 이 가창력, 퍼포먼스로 유명한 한국의 마돈나 김한선 씨와 그녀를 발굴한 매니저 고 한백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유명한 일화여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한백희 씨는 대한민국 1호 여성 매니저고요. 8, 90년대 연예계를 휘어잡은 여걸로 불리고 있고 특히 국민 디바인 인순이 씨를 발굴해서 매니지먼트 했던 것으로 유명해요. 네. 인순이 씨의 뛰어난 가창력에 반해서 원래 희자매로 이제 인순이를 데뷔시켰고 이후에 솔로 활동까지도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던 분입니다. 네. 뭐 사실 저는 이제 김한선 씨의 팬으로서 이 이모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 8군 그 부대에 카바라가 있어요. 그 카바라 쇼를 연출을 했던 아주 당대 여걸 같은 그런 매니저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당대 최고의 아티스트들과 콜라보하는 것도 굉장히 빠르고 패션 센스도 굉장히 좋고 아무튼 김한선 씨의 이모다라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맞죠? 저는 이모인지는 몰랐는데 한백희 씨를 뵌 적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방학만 되면 저희 엄마가 저를 잡지 그 콘테스트에 내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잠깐 중간에 1부하고 2부 사이에 노래를 하러 오신 분이 김한선 씨였는데 다들 김한선 씨 보려고 그때 중학교 때 다들 이제 막 다들 예쁘게 하고 그날 이제 대회하는 날이니까 막 드레스 입고 막 이러고 있는데 김한선 씨가 중간에 나오시는데 그 한백희 씨하고 같이 오셨어요. 근데 너무 두 분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우리가 다 네, 포스가 있어요. 다 이렇게 쳐다보고, 예. 그래서 그때부터도 막 우리가 막 또 저렇게 스타 되고 싶다, 막 우리끼리 이거 같이 이제 콘테스트 나오는 이 친구들끼리. 그래서 그때 제가 뵌 적이 있어요, 한 번. 예. 김한선 씨 이모를 보신 거예요. 오, 김한선 예. 씨가 어렸을 때 얼마나 끼가 많았겠어요. 그거를 포착한 게 바로 이 이모인 고 한백희 매니저인데 이 김한선 씨가 1983년에 16살인데 이 김한선 씨를 고 한백희 매니저가 이 가수 인순이의 백업 댄서 그룹이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리듬터치라는 인순이와 리듬터치. 네. 유명해요. 예. 딱 여기 세 분만 막 되게 반가워하시고 리듬터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네. 지금 여기 리듬터치. 대단해요, 여기. 이 리듬터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한국 최초의 백댄서 그룹이라고 해요.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멤버가 있었냐?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준호 씨와 알리에프의 곽철우 씨도 이 리듬터치 멤버였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발탁한 게 바로 고 한백희 씨라고 합니다. 전쟁했네. 근데 이 고 한백희 매니저가 김한선 씨가 16살인 이 1983년에 이 리듬터치 멤버로 합류를 시킵니다. 아니 정말 키워낸 스타들만 해도 이름만 들어도 정말 쟁쟁하신 분들 예, 그렇게 키워내셨는데 이모와 조카 사이에 두 사람에게 어떤 갑질이 있었다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김한선 씨는 이모인 한백희 씨가 살고 있던 당시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서 정말 스파르타식으로 혹독한 댄스 트레이닝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김한선 씨는 무려 3년 동안이나 부모님 집에 가지도 못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15살 때부터 20대 중반까지 친구도 못 만났을 정도로 이 이모의 사생활적인 관리도 굉장히 철저했다고요. 지금 아이돌 시스템보다 훨씬 더하네요. 훨씬 더하죠. 뭐 거의 7년 동안 고립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김한선 씨가 이제 활동 당시에는 이런 말을 일절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뷔한 지 28년이 지난 2011년 M채널 무릎팍도사에 출연을 해서 당시 안타까운 사연을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김한선 씨의 어머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방학 동안 이모에게 무용을 배우러 갔던 딸을 계약대 데리러 갔는데 오지 않겠다고 하더라. 딸은 학교도 중간에 그만두고 거의 3년 동안 집에 한 번도 들리지 않고 이모와 데뷔를 준비했다면서 동생인 고 한백희 씨가 마치 딸 김한선 씨를 리모컨 조종하듯이 했다라고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이런 한백희 매니저가 1992년 돌연 김한선 씨를 은퇴시켰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요, 저도- 맞아요. 그때 갑자기 은퇴한다고 우리 아, 엄마 다 나도- 울었어요. 아, 함선 씨. 다 울었어요, 우리. 한선 씨, 근데 우리만 흥분하는 거 알아요? 홍석천 씨 왜 모르는 것처럼 기억 안 나요? 아니, 왜 아니, 지금 뒤로 빼고 그러세요? 네. 저는 정말 뭐 소풍 가거나 무슨 뭐 장기자랑 할 때마다 무조건 김한선 씨였죠. 무조건 김한선 씨였어요. 무조건 리듬 터줘야 네. 리듬을 터줘요. 터져요 이거를 했었는데 나 오늘 오늘 밤은 태명만 어디 무서워요 이건데 진짜 무섭다. 어르신들 참. 우리 때는 정말 우상이었어, 우리 우상. 때는 김한선 씨가 우상이었습니다. 그때 김한선 씨가 삐에로 맞아요. 우리를 보고 웃지. 좋아. 그리고 가장무도회 슬픈 가장무도회 이거 정말 폭발적인 사랑을 받던 시기인데 예. 그 갑자기 시기에 갑자기 은퇴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황당해, 우리가. 사실 그때 은퇴 발표를 했는데 사실상 이 1992년의 은퇴 발표는 거짓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거짓 결과는 은퇴라니. 토했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근데 아니에요? 갔었던 걸로 아니, 기억하는데. 은퇴를 왜 거짓말로? 은퇴를 왜냐면은 당시에 홍콩 진출을 앞두고 있었는데 뭔가 화제거리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냥 가서 활동해도 되는데 굳이 기획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임팩트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체력의 한계를 느껴서 휴식기를 갖는다라고 은퇴 소감을 말하고 신문에서 그때 막 일면에서 스포츠 신문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팬들이 큰 충격을 줬는데 다행히도 그 후 4년 뒤에 7집 앨범을 발표하면서 팬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그 김한선 씨가 은퇴 사항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괴로워서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98년도 김한선 씨는 그 이모인 고 한백희 씨와 매니저와 이제 결별을 딱 하는 거죠. 아니 무려 13년이나 함께 했는데 갑자기 결별한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이 고 한백희 매니저가 김한선 씨랑 13년을 일을 했다고 방금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13년 동안 일한 금액을 무려 13년이나 함께 했는데 갑자기 결별한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이 고 한백희 매니저가 김한선 씨랑 13년을 일을 했다고 방금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13년 동안 일한 금액을 단 한 번도 김한선 씨에게 주지 않았어요. 정산을 한 번도 안 해줬다고요? 정산을 너무 하지 않아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당시 김한선 씨의 수익을 전적으로 고 한백희 매니저가 관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김한선 씨가 그 당시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면 한 달에 집 세 채를 살 수 있는 금액을 매달 벌었대요. 그럼 그 얼마인 거예요? 지금 돈으로? 그렇죠. 그 금액이 지금으로 환산하면 10억 원이 넘는 돈이라고 하고 그 오랜 시간을 계속해서 계산을 해보면 적어도 한 1,000억은 될 것이다. 근데 난 이상한 게요. 한백희 씨가 분명히 그러면 김한선 씨 어머니하고 친척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매잖아요. 그럼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그러면 김한선 씨 어머니가 그 사이에 한 번도 뭐 이런 금전적인 정산이나 가족이니까 이런 걸 믿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김한선 씨를 키워냈고 네. 가족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덕분에 탑스타가 의심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김한선 씨가 13년 동안 한 푼도 못 받았으니까 좀 정산해 달라라고 얘기를 그렇죠. 해요. 예. 근데 고 한백희 씨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빚만 14억 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이제 김한선 씨는 이제 고 한백희 매니저에게 결별을 통보한 거예요. 네. 어디 간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결국 말하면 이제 조카인 그 김한선 씨가 피땀을 흘려가지고 그 버는 돈을 결국은 그거 한백희 씨가 가로챈 거잖아요. 그럼 그 많은 돈을 대체 어디로 간 거예요? 어디에 썼냐? 네. 남자입니다. 남자? 이 고 한백희 매니저가 남자를 잘못 만났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모에게 남은 게 옷 4벌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옷 4벌을 번갈아 입었다고 해요. 본인이 진짜 다 산 것도 날렸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빈털터리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김한선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 들으니까 약간 좀 씁쓸했는데 차라리 멋있는 옷을 입고 정말 쓸 때 쓰고 돈이라도 막 잘 썼으면은 내가 이렇게 안타깝지도 않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많은 돈을. 일로는 뭐 매니저와 가수 관계였지만 그 이전에 이모와 조카 사이였기 때문에 김한선 씨 심경이
정말 복잡했을 것 같은데요. 고 한백희 매니저는 김한선 씨와 헤어진 후에도 다른 연예인들의 매니저를 계속해서 했나요? 고 한백희 매니저는요, 그 이후 다른 연예인의 매니저를 했는지는 뭐 아직 확인된 게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다만 1998년 김한선 씨하고 헤어지고 2년 후에 2000년부터 심장이 안 좋아서 병원 치료를 계속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던 지난 2006년 고 한백희 매니저는 신장 이상과 합병증으로 온 당뇨로 생을 마감합니다. 김한선 씨는 고 한백희 매니저가 사망할 때까지 옆에서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도와줬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8, 90년대 전설의 매니저를 얘기하다 보니까 딱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배우들을 배출한 고 배병수 매니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진짜 이분은 당대 최고의 매니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스타 제조기라는 별명을 가졌던 고 배병수 씨입니다. 이분은 정말 안목부터 남달랐던 것 같아요. 최민수 씨, 엄정화 씨,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 최진실 씨를 발탁을 해서 톱스타로 만드신 분인데 그 당시에 막 머리 길게 해가지고 가끔 묶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좀 납니다. 눈빛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 매니저였어요. 네, 배병수 씨와 최진실 씨는 이 배병수 씨가 M채널에 놀러 갔다가 구석 로비에서 최진실 씨를 봤는데 너무 예뻤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스카웃을 해서 함께 인연을 맺게 됐고 또 지인의 소개로 또 한 명의 운명적인 분을 만나게 되죠. 바로 M채널의 합창단원으로 활약을 했었던 엄정화 씨를 이제 발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배병수 씨가 이 엄정화 씨를 최민수 씨가 주인공을 맡았던 영화가 있잖아요. 1992년 결혼 이야기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시켜서 연예계에 데뷔를 시켰는데 이렇게 해서 이른바 전설적인 배병수 사단이 탄생하게 됩니다. 네, 당시 그 고 배병수 씨의 힘이 어느 정도였냐라고 이제 나오는 대목이 있어요. 그 방송국에서 큰 소리를 친 매니저 첫 사람이 바로 배병수 씨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대본에 고 최진실 씨 대사가 적거나 마음에 안 들면은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 매니저로서는 정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기사가 나올 것 같으면은 그 신문사를 찾아가서 항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이분이 뭐 성격은 좀 과격해도 본인 아티스트를 위해서라면 막 물불을 안 가리는 성격인 것 같은데 이분이 왜 갑질 의혹이 있었던 건가요? 배병수 씨의 갑질 의혹은요, 스타가 아닌 부하 직원인 로드 매니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때문에 1994년 12월 최진실 씨의 로드 매니저인 전모 씨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살해당했습니다. 맞아. 아니 도대체 어떤 상황까지 그래서 살해요? 전 씨랑 배 씨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 게 발단이었는데요. 이 배 씨의 회사에 채용된 이후에 연예인들의 금품과 소지품이 없어지는 일이 자꾸 발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배 씨가 전 씨를 도둑으로 몰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 94년 1월에 배 씨는 전 씨를 해고했는데 이 사건이 일단락이 이대로 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그 고 배병수 씨 입장에서는 그냥 뭐 문제가 되는 직원을 해고했으니까 뭐 사건이 마무리됐다 생각했는데 이제 고 배병수 씨를 만났는데 이때 너 같은 사람은 매니저할 자격이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너무 화가 난 거죠, 사실. 그럼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주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전모 씨만의 단독 범행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공범도 있습니다. 전모 씨가 1994년 10월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의 어느 성인 오락실에서 공범을 찾아서 그 두 사람이 함께 배병수 씨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숨어서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병수 씨가 들어오자 살해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근데 고 배병수 씨를 살해한 두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해 12월에 각각 다른 날 경찰서로 와서 자백을 했고요. 두 사람은 무기징역형을 받았는데 전 씨 같은 경우는 20년형으로 감형이 돼서 2018년 출소를 했고 이 공범 같은 경우는 아직도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스타와 매니저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서 진짜 피를 나눈 가족보다 진한 우정을 자랑하는 스타와 매니저 관계가 있다고요. 이분 연예계 정말 인성 끝판왕입니다. 일단 저는 기자 일을 하면서 이분 험담하는 걸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바로
배우 김우빈 씨입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이제 네. 김우빈 씨는 이제 미담이 또 많잖아요. 근데 또 영상으로 또 화제가 된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주차장에서 주차비를 계산하고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서 화제가 됐는데 전 이 영상을 보고 진짜 인성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매니저분도 착한가요? 일단 이 매니저를 분명히 규정해야 되는데 현재 매니저가 아니라 네. 김우빈 씨가 좀 몸이 안 좋았을 때 그 전후로 해서 같이 오래 했던 조모 매니저가 있어요. 이 친구는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우직한 면이 있고 입이 무거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김우빈 씨가 신인 시절부터 스타가 되고 힘든 시기를 겪을 때도 정말 나무처럼 곁에 있어줬습니다. 특히 그 매니저가 우리 우빈 씨가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하는데 어떤 일화가 있길래 우리 우빈 씨 매니저 얘기가 나오죠? 일단 지난 2017년 김우빈 씨가 비인두암 진단을 받았잖아요. 이게 뇌와 입천장 사이에 있는 비인두라는 예민한 부위여서 수술을 하기도 힘들고 약물과 방사선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치료받은 분들의 말에 따르면 진짜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깡 마르고 컵 하나 들 힘이 없을 정도라고 해요. 이런 투병 생활 동안 김우빈 씨의 곁을 지킨 것은 김우빈 씨의 연인인 신민아 씨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이에요. 하지만 주변에서 보는 눈이 너무 많고 또 일거수일투족이 기사화되기 때문에 김우빈 씨 병원에 일일이 같이 함께 다니고 그 곁을 지켰던 거는 이 매니저였어요. 네, 김우빈 씨가 이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사실 완전한 초기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 김우빈 씨가 2017년 5월에 이걸 발견을 하고 2년 6개월가량 치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 암을 이겨내야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매니저의 힘이 컸다고 하고요. 특히 신민아 씨의 도움도 컸다라고 생각이 들고 가족의 응원도 있었고요. 덕분에 지난해 11월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김우빈 씨 주변에는 다 좋은 분만 있는 것 같아요. 뭐 신민아 씨도 그렇고 매니저분도 그렇고. 이상준 씨 매니저는 혹시? 그죠. 이게 사람이 좋으면 주변에 다 좋으신 분만 있는 거 봐요. 예, 저도 사람이 좋아서 그런지 제 매니저도 좀 좋은 친구 같더라고요. 예, 가방을 맨날 들고 다니길래 한번 가방에 이건 뭐가 있어? 그랬더니 열어봤는데 약이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무슨 약이요? 너 어디 아프냐? 그랬더니 아니 형이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 항상 약을 이제 두통약, 이제 체했을 때 약, 배탈 났을 때 약, 이 약을 다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 근데 제가 아픈 적이 없어서 그 약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유통기한 다 지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스가 다 해져 있길래 이제 좀 버리라고 이제 이거 먹으면 내가 아플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매니저네요? 좋은 매니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김우빈 씨 데뷔부터 이제 매니저분과 함께 하고 또 아픈 시기도 함께 지내왔다면 이 두 분은 지금도 같이 뭐 일을 하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아니요, 지금은 각자 일하고 있어요. 왜요? 올해 초에 김우빈 씨가 연인 신민아 씨 소속사로 이동을 했잖아요. 원래 김우빈 씨가 함께 가자고 했어요. 근데 그쪽에도 매니지먼트 체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매니저도 오랫동안 김우빈 매니저를 잘한 걸 알기 때문에 또 다른 좋은 조건을 갖고 독자 노선을 택했는데 지금도 둘이 잘 지내고 있고 제가 녹화 직전에도 물어봤어요. 예. 제발 좀 너무 많지만 또 좋은 얘기 있으면은 좀 미담. 해줘라. 이런 얘기는 아무리 해도 좋지 않냐 했더니 원래 기본적으로 남들 항상 생각하고 배려하는 친구고 이게 몸에 배어 있어서 하나만 딱 기억하라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특별한 에피소드가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요. 9개 잘못한 사람은 하나 잘했을 때 칭찬받는데 여기는 9개 잘하니까 하나 더 한다고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는 얘기해 주더라고요. 김우빈 씨가 그때 병원 치료를 꽤 많이 받았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아프면서 암 투병을 하면서 다녔는데 그 와중에 그 병원에서 치료받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또 기부를 했대요. 자기를 네. 진짜. 네, 그래서 제가 그것도 혹시 기사가 전 이게 본 기억이 잘 없어서 기사가 난 거냐 물어봤더니 워낙 그런 기사가 많이 나서 난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진짜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야, 너무 훈훈하다. 정말 미담뿐이네요, 김우빈 씨. 네, 칭찬할 만합니다. 김우빈 씨처럼 매니저와 각별하게 지내는 경우가 또 어떤 분이 있을까요? 예, 일로 만난 사이인데 매니저와 스타가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느냐 할 수 있는데 이런 의구심을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고 김주혁 씨와 그의 오랜 매니저 김종도 대표입니다. 지난 98년도 그 S채널 공채 탤런트 8기로 데뷔를 했거든요. 고 김주혁 씨가. 그리고 뭐 담백한 연기와 그
2000년대 대표하는 멜로남으로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고 특히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그 K채널 예능 프로 1박 2일에서 정말 엉뚱한 매력과 그 편안한 형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사실 그때 그 고 김주혁 씨가 사망했다라는 기사가 딱 그 포털의 헤드에 그 박혔던 그 날이 너무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정말 안 믿겼어요. 네. 그리고 막 제발 오보였으면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2017년 이제 10월 30일에 고 김주혁 씨가 몰던 차량이 이제 서울 삼성동에서 이제 전복이 되는 교통사고 때문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됐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었죠. 네. 아마 모두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요. 이때 김주혁 씨 사고 이후에 병원으로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족도 절친한 동료도 아닌 바로 김종도 대표였습니다. 이날 요즘은 연예인의 이런 사고 소식이 들리면 사진부 기자들이 여럿이서 다 같이 찍는 게 아니라 공동 취재단이라고 해서 몇 분이 이제 사진을 찍어서 언론사와 공유를 해요. 근데 사진을 찍을 때 보통 이 영정 사진 위주로 아무래도 찍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진 중에 또 눈에 띄는 사진이 하나가 있는 게 이 김주혁 씨의 매니저인 김종도 대표의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아티스트가 사고를 당해서 그 대표까지 사진을 찍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그만큼 연예계에서 이 두 사람이 너무나 절친한 사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사진을 찍어놨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은 진짜 친형제 같은 사이였어요. 당시 이제 김주혁 씨의 친형 그리고 배우 차태현 씨와 함께 상주 역할도 김종도 대표가 맡았었는데요. 그래서 조문객들이 일일이 맞이했고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주변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김종도 대표 괜찮냐고 많이들 물어봤어요. 오히려 그 스타의 비보에 매니저를 걱정할 만큼 둘이 돈독했는데 제가 되게 의미 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 나무액터스라는 회사 소속으로 계속 있었거든요. 김주혁 씨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가까이 됐는데요. 아직도 김주혁 씨는 그 회사 프로필에 들어있어요. 빼지 않았습니다. 와, 진짜 포털 사이트에 김주혁 씨를 보시면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못 빼는 거죠. 네. 김주혁 씨가 생전에 한 매체에서 이 김종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얘기를 들으시면 어떤 사이인지를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형은 친형 같아요. 사실 우리는 서로 좋다 싫다 말이 필요 없는 단계까지 갔어요. 그 형도 나도 서로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아마 내가 연예계에서 한 매니저와 가장 오래 일한 배우가 아닐까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둘 다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둘 다 멋있는 것 같고 실제로 두 사람은요. 무려 20년을 함께 했어요. 만약에 살아계셨다면 지금도 그 소속사에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매니저와 한 배우가 20년을 가까이 같이 계속 쭉 일을 한다는 거 두 사람 다 서로에게 너무 좋은 사람이어야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김종도 대표가 고 김주혁 씨를 배려의 아이콘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실 김주혁 씨가 이제 차를 탈 때 뒷자리에 앉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뒷자리에 앉으면 매니저가 파트너가 아니라 운전사처럼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보조석에 탔다고 합니다. 사실은 최근에도 김종도 대표하고 술 한잔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이야기하면서 들으면 이제 타인에 대한 배려를 굉장히 많이 해주는 스타일이고요. 특히 이제 김주혁 씨 얘기를 하다 보면 눈에 벌써 눈물이 그냥 글썽글썽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두 사람의 그 관계가 가족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그 김주혁 씨 가족사에 김종도 씨가 정말 많은 일들을 뒤처리를 다 하고 이랬거든요. 경조사 있을 때마다. 그래서 아마 또 친형제 같은데 이제 동생을 잃은 형의 마음인 것 같아서 저도 옆에 있으면서 웬만하면 더 재밌고 웃긴 얘기를 하려고 하지 조금 이제 김주혁 씨 관련된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을 굳이 이렇게 꺼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두 분의 관계가 더 돈독할 수밖에 없는 게요. 김주혁 씨의 아버지는 고 김무생 선생님이잖아요. 2005년에 타계하셨는데 그 전에 생전 계속 김종도 대표한테
친동생처럼 주혁이를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2015년에는 어머니인 김의숙 여사가 타결 하셨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김종도 대표한테 김주혁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얘기를 하셨대요. 정말 친형처럼 생각을 해왔던 건데 근데 김종도 대표 입장에서는 김무생 선생님 그리고선 어머니 김주혁 씨의 장례까지 자기 손으로 치러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효리, 한지민, 임수정, 김하중 등 톱스타 황금 인맥을 자랑하는 동시에 헬로우 베이비들. 유쾌한 입담과 톡톡 튀는 패션 센스로 방송가를 사로잡은 일명 슈스스. 슈퍼스타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가 최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2018년 오픈해 다양한 패션 아이템을 소개하며 사랑받고 있는 개인 방송에서 오늘은 내돈내산 특히 인기몰이 중인 내돈내산, 즉 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 콘텐츠가 문제가 된 것인데요. 내가 이걸 사러 갔었는데 개인적으로 내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그동안 슈스스 한혜연이 직접 깐깐하게 선별한 제품만 소개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줄줄이 품절 대란을 일으켜온 이 콘텐츠가 광고였어? 사실은 광고비를 받고 노출한 협찬 물품이라는 논란에 휩싸인 것. 그런 가운데 다비치 멤버 강민경 씨까지 연이어 같은 논란에 휩싸이며 모두 다 속았다. 많은 팬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지 풍문쇼에서 전격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슈퍼스타 스타일리스트죠. 한혜연 씨가 개인 방송 채널에서 거짓 방송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콘텐츠가 어떻게 문제가 된 건가요? 한혜연 씨가 지난 2018년 3월에 개인 채널을 오픈을 했어요. 슈스스, 슈퍼스타 스타일리스트의 준말입니다. 이 베테랑 스타일리스트답게 사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제안을 잘해줘요. 네. 눈에 혹할 만한 제품들도 많이 보여주고요. 그래서 컨텐츠가 평균적으로 하나 올리면은 30만 뷰 정도 나오고 구독자도 81만 명이니까 아이고, 예. 그 중에서도 내 돈으로 내가 산 물건 이게 줄여서 내 돈 내산입니다. 이 컨텐츠가 가장 인기가 많았거든요. 일단 한번 보고 얘기 나누시죠. 네. 다 내 돈 주고 산 아이템이고 유료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베이비들이 청정지역이다 생각하고 들어와서 구경하고 가도 되는 오늘은 내돈내산 편한 슈즈 하울. 정말 이걸 모으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돈을 무대기로 썼어. 그 봐. 무지하게 썼어, 이런 거. 맞아. 생생내니까. 저분의 그 닉네임이 슈스스잖아요. 그렇죠. 슈퍼스타들의 스타일리스트가 자신의 돈을 주고 직접 샀다고 언급을 하니까 그 정도면 얼마나 제품이 좋길래 맞아. 이게 더 믿음이 가고 혹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실제로 한혜연 씨가 착용할 정도면 나도 믿고 사도 되겠다. 그렇죠. 진짜로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네. 근데 이 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이라는 게 사실은 이 협찬 금액을 갖고 노출한 제품이 알려지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인 그냥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도 있는데 한혜연 씨가 소개했을 때 사람들이 사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야, 대한민국 대표적인 스타일리스트가 자기 돈 주고 살 정도면은 저 제품은 정말 좋은 거라는 진정성인데요. 이 진정성이 훼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본인이나 협찬처에서 이렇게 밝히지 않는 이상 모르는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밝혀지게? 그렇죠. 예. 네, 이 논란이 7월 15일에 한 매체에서 이제 개인 방송 장사의 실태라는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문제가 알려졌는데 기사에 따르면 저도 이 영상을 봤는데요. 내돈 내산이라는 코너예요. 이 한혜연 씨가 직접 사서 써봤다면서 개인 방송에서 이 소개한 제품 대부분이 사실은 해당 브랜드에서 광고료를 받고 진행한 PPL, 그러니까 강접 광고였다라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리뷰를 했던 제품들은 거의 다 품절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이, 구독자들이 너무 배신감을 느낀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연예부 기자인 저조차도 이 한혜연 씨가 내 돈 내산입니다라고 하면은 저도 사실 거기서 신발을 구매를 한 적이 있어요.
같은 신발을 산 적도 있고 또 사는 마음을 좀 알 것 같은 게 한혜연 씨의 체형 자체가 일반적인 연예인들보다는 좀 더 보통 여자에 가깝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혜연 씨가 입어서 예쁘면 그럼 나도 한번 사볼까? 그렇죠. 라고 이제 쇼핑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그녀가 더 믿음이 추천하는 가고. 옷을 사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뭐 착용감이 너무 좋다. 아니면은 뭐 이걸 사느라 내가 돈이 너무 많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더더욱 신뢰가 가고 이게 거짓말일 거라고는 저조차도 상상을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도 샀던 그 신발의 경우에는 이 영상에서 언급이 되자마자 슈스스 극찬 슈즈 이렇게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기도 했었고 1차 물량이 일주일 만에 출시 일주일 만에 매진이 됐대요. 엄청난 거죠. 대박난 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이 업체에서 돈을 받고 진행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뭐 협찬이라는 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티가 나는 컨텐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저희가 뭐 쉽게 막 속고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너무 언급하시면서 한혜연 씨가 직접 제가 이거 사느라고 돈을 진짜 많이 썼어요라고 되게 강조를 하니까 그게 진짜 문제. 이 그거는 속인 정도면은 거야. 이거는 정말 확실히 내돈내산이겠구나. 저는 더 그래서 맞아.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 이제 그 협찬으로 알려지니까 누리꾼들 사이에선 내돈내산이 아니다. 이거는 남의 돈으로 내가 번 것, 즉 남돈 네 번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 사실은 처음부터 그 내 돈 주고 샀다가 아니라 누가 줬는데 혹은 누가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괜찮다더라 이런 좋은 제품을 같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 했으면 논란으로 번지지 않았을 텐데 지금까지 협찬 금액이 꽤 많다라고 이게 기사화까지 되면서 내 돈 주고 샀다더니 사실은 오히려 돈을 벌었다라는 말이 더 많이 나와서 사실 좀 걱정스러워요. 일단 제품마다 단가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한 아이템을 소개할 때 대략 3천만 원 정도를 지불한다고 하고요. 실제 이제 논란이 된 영상 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 S사 신발 브랜드의 경우가 3천만 원 내외였고 화장품 G사와 Z사에서 받은 돈이 약 2천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왜 사람들이 홈쇼핑 볼 때 홈쇼핑은 그냥 광고인 거 다 알잖아요. 알죠. 근데 왜 그 특정 쇼호스트를 보고 사겠어요? 그 사람들 얘기해요. 제가 일주일 전부터 받아서 먼저 해봤어요. 원래 그렇게 돼. 그렇죠. 그렇게 해요. 근데 이거는 그들이 내가 실제로 체험해봤을 때 이렇게 좋다라는 얘기고 이거는 광고라는 걸 알려주는데 여기서는 마치 자기가 그런 건 없이 정말 써보고 100% 좋다고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끼는 게 저는 당연한 것 같은데요. 이 금액도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가지고 거기에서도 약간 충격이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그 했던 내돈내산 컨텐츠가 전부 광고인 건가요? 일단 보도에 따르면 전부 다는 아니고요. 그 대부분의 제품이 광고료를 받은 제품인 것은 맞으나 이 안에서도 실제로 한혜연 씨가 직접 산, 그러니까 진짜 내돈내산의 제품도 있기는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번 논란 때문에 이 콘텐츠에 들어가 있는 뭐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저건 광고일 거야 라는 그 대중의 좀 선입견을 씌워버리는 그런 계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법적으로만 봤을 때 한혜연 씨가 이제 거짓을 했기 때문에 이건 사기다. 사기죄로 넣어야 된다 뭐 이런 댓글들이 있는데 사실상 현행법상 한혜연 씨가 요구를 했던 건 사기는 될 수가 없어요. 성립이. 지금 현행법상. 사기가 성립이 되려면은요. 한혜연 씨의 유튜브를 보고 내가 쓴 돈이 한혜연 씨 주머니로 들어가야 돼요. 그건 그렇죠. 사기일 수 있어요. 근데 입증이 불가해요. 어떤 식으로 돈이 구조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 업체에서 돈을 줬으니까 내가 준 돈을 업체에서 주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렇게 단순 논리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렵죠. 사기로 볼 수 없고 대신 기망행위 정도는 볼 수 있어요. 사기의 요건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유명인들 같은 경우 많은 연예인들 제가 볼 때는 한혜연 씨도 이미 연예인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이분은 사법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갖고 있는 스타일리스트로서의 진정성이 훼손되는 행위를 했다는 게 훨씬 더 큰 처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런 제의들이 가끔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떤 신제품을 홍보하고 싶은데 어차피 광고료를 쓰니까 그쪽에 이제 광고료를 지불하고 판매를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게 오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아예 그거를 받질 않거든요. 현명하시다. 조그만 온라인 가게를 만들 때도 좀 오래오래 이제 차근차근 키워보자라는 생각을 하면 사실 그 유혹을 이렇게 떨쳐내는 게 굉장히 우선이고 그
그 라인을 굉장히 잘 타야 되는 것 같아요. 한혜연 씨 자체적으로도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 본인의 입장을 좀 표명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논란이 계속되니까 이 한혜연 씨가 논란 이틀 뒤인 7월 17일에 직접 개인 방송을 통해서 사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뭐 지식 그리고 또 정보들을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채널이었는데 그 과정 중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는 PPL의 명확한 표기로 여러분께 두 번 다시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혜연 씨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다비치의 멤버 강민경 씨 또한 비슷한 이유로 구설수에 올랐다고요. 네, 가수 다비치의 멤버인 강민경 씨 같은 경우에는 부업이 인플루언서다라고 불리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개인 SNS 그리고 개인 방송 채널을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하면서 팬들과 소통을 했었던 대표적인 스타예요. 그런데 강민경 씨가 사실 이 2년 전인 2018년 11월에 개인 방송 채널을 이제 운영하면서 했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비활동기에 팬들과 소통을 위해서 이 채널을 운영한다라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논란으로 인해서 개인 방송 채널이 소통의 창구가 아니라 돈 만드는 창구로 쓰인 게 아니냐라는 이런 비아냥을 좀 듣고 있습니다. 그 강민경 씨의 개인 방송 채널을 살펴보면은 그냥 일상생활을 다룬 브이로그 영상이 주를 이루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광고를 했다는 거죠? 이 강민경 씨가 일상생활에 입고 나온 옷이나 신발 그리고 가방 등 평소에 이렇게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들이 적잖이 협찬을 받은 제품이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데일리템. 그냥 일상을 공개하는 영상인데 요런데 이제 착용한 신발이라든지 아, 저 신발이 협찬인 건가 보네요. 여성분 대부분이 이런 걸 보고 아이템을 얻는 거죠. 녹음이 있어가지고 매니저 언니 기다리고 있어요. 짐이 많이 없어서 이거 들고 나갈 건데요. 기다리는 동안 심심하니까 가방 안에 뭐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또 이제 강민경 씨가 원래 사복 패션으로 원래 유명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입고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검색창에 쳐보시는 거예요. 뭐 강민경 신발, 강민경 뭐 가방, 뭐 이렇게 쳐보시면서 그게 이제 검색어가 상당해요. 강민경 씨 보면은 검색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럼 그게 다 협찬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걸 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올 1월에 미국 뉴올리언스 여행기 영상에서 신은 그 신발이 무려 광고비 2천만 원을 받은 거다. 아까 그 잠깐 나온 그 신발이요? 네. 자, 그리고 지난 4월에 많이도 먹고 많이도 입은 일상 영상에서 자신의 가방에 있는 소품을 이제 소개하면서 잠깐 스쳐가는 가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SNS에 올려주는 조건으로 이 업체 측으로부터 1,500만 원의 광고를 받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패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은 강민경 씨의 개인 방송에 자신이 이제 물건 올려주는 그 단가가 2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예. 근데 저렇게 일상 브이로그다 보니까 보다 보면 저기 안에 어떤 광고 제품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해요, 보통은. 그러니까 이제 강민경 씨 같은 경우에도 구독자분들이 조금 많이 적잖이 놀라고 배신감을 느낀 게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속옷이에요. 이 강민경 씨가 평소 일상에서 이제 착용하는 거라면서 속옷을 소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해당 업체에서 강민경 속옷에서 광고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구독자들이 아니 이거 본인이 평소 즐겨 착용하는 일상템이라고 소개하지 않았냐, 이건 거짓말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니까 이제 강민경 씨가 실제 내가 쓴 물건이 맞다. 이거는 이후에 들어온 광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것은 한혜연 씨랑 좀 다른 논란이긴 해요. 한혜연 씨는 본인이 직접 돈을 주고 샀다라고 얘기를 했고 강민경 씨는 내가 직접 돈을 주고 산 거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저도 진짜로 저 개인 방송 채널을 제가 여러 개 운영하고 있지만
협찬 고지를 꼭 해야 된다 이게 법적으로 했는데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냥 제가 올리면 올리는 거고 안 올리면 그냥 알아서 그냥 PPL이나 이렇게 아시죠? 전 정말 몰랐어요 진짜 저도. 사전에 이게 광고를 전제로 해서 금액이 오갔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세금 처리가 다 들어간 거잖아요. 계약서가 있고. 그러면은 그거는 고지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몰랐다는 건요. 어떤 해명도 변명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작진에서 방송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곧바로 제작진이 사과문을 올리고 그 방통위에 불려가가지고선 그거에 대한 의견 진술을 해야 됩니다. 개인 채널이잖아요. 개인이 책임져야죠. 근데 강민경 씨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볼 때는 광고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다고 봐요. 왜냐? 이 광고 제품들에 대해서 왜 표기를 하지 않았냐라고 네티즌들이 다그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을 달았는데 영상 자체는 표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영상 아래 더 보기란에 유료 광고임을 표기에 진행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했거든요. 이건 본인이 이런 광고를 진행을 할 때는 표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선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 강민경 씨의 영상을 보고서 사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기만하는 행위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몰랐을 수 있잖아요. 근데 누리꾼들이 이렇게 이거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이건 표기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강민경 씨가 처음에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일일이 답글을 달면서 이렇게 약간 다른 식으로 우회적으로 표기를 했으니까 상관없다라는 식의 어떤 논조의 댓글을 계속 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논란이 계속 커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다시 사과를 한 거예요. 네, 강민경 씨가 이제 SNS에 사과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주의해서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되자 하루 뒤인 18일에 개인 방송 채널에 다시 한번 장문의 사과글을 올리게 됩니다. 내용을 보면 채널의 인지도가 높아지다 보니 여러 브랜드로부터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의 제안들이 왔다. 채널 수익금보다 간접 광고 수익금이 더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본인의 욕심이고 불찰이다 라면서 사실상 잘못을 인정을 했어요. 끝으로 브랜드의 광고 제안도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오는 자연스러움도 모두 놓치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 사죄한다라면서 사과문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사실 스타와 협찬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방송을 위주로 협찬이 진행이 됐지만 요즘에는 다양한 플랫폼이 생기면서 다양한 협찬들이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스타들의 장, 레드카펫 위에서 드레스 입죠. 이것도 협찬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시기에 가장 유명 브랜드의 신상을 입기 위해서 스타들이 저마다 이 스타일리스트들이 줄을 서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요즘 관심 있는 거는요. 공항 패션이나 출근길 패션이에요. 왜냐면은 대중들이 레드카펫 위에서 입는 옷들을 입진 않거든요. 많은 대중들이 궁금해합니다. 아니 기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매일같이 공항에 상주를 해요? 라고 물어봐요. 왜냐면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1년에 한 번 연예인 볼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매번 기자들은 그렇게 정확히 얼굴을 찍어서 사진을 내요? 라고 하는데 우연히 가서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기자들한테 메일이 와요. 기자들한테 메일이 와요. 업체에서 나와달라고 몇 월 며칠 한명 뭐를 타고 몇 시에 출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몇 시쯤에 거기 그 게이트로 들어갈 겁니다라고 와요. 이게 뭐냐면은 그 공항 패션으로 옷을 입어달라고 해서 물품을 지급하고선 돈을 지급을 했어요. 노출이 안 되면 사고예요. 돈을 받았는데 반드시 노출이 돼야만 하는 누군가가 거예요. 찍어서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자들 나와 있으라고 하는 거고 기자들 입장에서는요. 그 스타들의 일상 사진이 올라가면 많이 네티즌들이 보면은요. 페이지 뷰가 쌓이면은 회사에서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또 찍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항 사진 같은 거는 솔직히 1, 2위를 다투잖아요. 그럼요. 솔직히 말하면. 더 아니 근데 관심이 가요. 이거는 분명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매체에서 공항 일정을 나가는 거는 뭐 그러면은 매체들한테도 어느 정도 수익이 떨어지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수익이 나눠지는 게 없고 공항 사진이 요즘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게 특별하게 페이지뷰나 수익으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왜 가는 거냐면 그냥 취재 일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관습적인 쌓는 것인데 거예요. 이 수많은 브랜드들이 앞다퉈서 이제 탑스타들에게 협찬을 하잖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스타가
쓰는 걸 쓰면은 나도 그 스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네. 받는 건데 맞아. 협찬 금액이나 개런티로 5억에서 10억을 주는데 그로 인한 홍보 효과가 500억에서 1000억이면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 톱스타들에게 들어가는 협찬들 대부분 고가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좀 비싼 것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협찬에 얽힌 뭐 일화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이 배우는 이제 여배우예요. 근데 이 배우가 PPL과 협찬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 배우가 바르고 들고 입으면 정말로 다 팔렸어요. 땡땡땡 뭐 립스틱 막 이렇게 많이 팔렸었는데 이 여배우가 자기 자아도취가 이제 심해져가지고 사진 기자들이 전부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배우만 오면 이제 포토월이 끝나요. 그러면 9시가 10시가 되도록 안 오는 거예요. 1시간씩 기다리게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던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사진 기자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 여배우가 자기 자아도취가 이제 심해져가지고 사진 기자들이 전부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배우만 오면 이제 포토월이 끝나요. 그러면 9시가 10시가 되도록 안 오는 거예요. 1시간씩 기다리게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던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사진 기자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 여배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PPL로 장착을 하고 공항에 왔어요. 예. 그래서 딱 변에서 내리는데 다른 때는 사진 기자들이 한 50명이 딱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기자들이 보이콧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이 야, 여배우는 꼴배기 싫고 그거를 왜 모르고 하는지 재수 없으니까. 소속사도 영문을 모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너무 사진 기자들이 당황했겠는데. 우리를 못 찾나? 출구를 잘못 알았나 해서 그 인천공항을 3바퀴를 돌았다고. 근데 그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혹시 왜 사진 기자들 안 오는지 아시냐? 아 보이콧 했는데 모르셨나 봐요. 아이고. 해줘서 훈계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인정이다. 그 여배우는 여전히 기고만장합니다. 지금도. 해도 너무한 스타 한 명이 있습니다. 해도 너무한 스타. 그러니까 갑자기 뜬 거예요. 요 스타가. 그래서 이제 한 의류 브랜드에서 네. 옷을 좀 협찬해 줄 테니까 와라. 매장에서 가져가라. 원하는 만큼. 처음으로 협찬 받으니까 옷을 다 가져갈 수 있구나. 그래서 친구들도 대동을 하고 그 매장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옷을 막 그냥 다 가져간 거예요. 막 다 뭐 마네킹도 벗겨놓고 막 다 친구들이 싹 쓰려니까 사장님이 해도 너무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건 좀 아니죠. 심지어 뭐도 가져갔냐면 거기는 의자하고 전화기를 아니 진짜예요. 아니 혹시 이거 베이스예요? 아니 몰라서 그거 야구 베이스. 팩트만 가져가는 거예요. 아 진짜예요. 진실이 알고 싶은 풍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넓고 깊고 흥미로운 풍문으로 들어오쇼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널 A